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올해 67세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6평 정도의 방 하나, 어두운 복도를 마주한 방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70만 원을 받고 그 중에서 월세 35만 원을 냅니다. 남은 35만 원으로 밥을 짓고 약을 사고 휴대전화비 3만 원을 낸 후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계란과 우유가 제 유일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8년, 아들들이 저를 버린 지 7년입니다. 이 초라한 노년이 되기까지 저는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강남 압구정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 소유, 최신 장비, 유명한 의사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죠. 주말마다 클래식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SNS에 올릴 때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식의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작은 아들 준석은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와, 몇십 평대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이순희 씨, 당신 자식들 좋으시겠네요. 의사 아들의 변호사 아들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당신 손주들은 얼마나 복이 많을까요? 의사 할아버지, 변호사 삼촌이 있는 손주들 말이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들의 손을 잡고 학원 앞에서 기다렸던 시간들, 옷깃을 여미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학부모 장담을 들었던 마음, 대학 입시에 손톱을 다 까먹으며 응원하던 그 심정이 모두 보상받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중간 광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목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응급차 출동, 병원 이송,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모두 바쁠 시간이었죠.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자. 남편이 수술실에서 나온 건 밤 1시였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 다음 이틀 동안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여주고 입에 물을 흘려주고 온통 의료진을 쫓아다니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번, 3번 걸었습니다. 준호는 수술 중인 환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석은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이틀을 더 버티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아들들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준호는 처음 나타났을 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였습니다. 병원 수술 가운 위에 겉옷만 휙 걸친 모습이었죠. 그는 제 옆에 서 있다가도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당직 근무가 있다며 사라졌습니다. 준석은 장례식장에 조화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조문을 한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떠났습니다. 중요한 재판 준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복 형제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례식은 제 동창의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로 채워졌습니다.
이틀 밤을 새며 상을 당한 저에게 아들들이 한 말은 총 5마디였습니다. 정확히는 미안해요라는 말이 2번,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약속이 2번,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인사가 1번. 그 다시 전화할게라는 약속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장례비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형편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다고, 자기들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30년을 산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채무를 갚으니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전셋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하는 오피스텔로요. 6평의 방 하나. 그 이후 7년 동안 저는 아들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급 130만 원.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월급 150만 원. 하지만 두 일을 함께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택했습니다. 건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역 부근의 오피스 건물 40층을 청소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월 22만 280만 원을 벌어서 월세 35만 원, 관리비 15만 원, 휴대폰비 3만 원, 건강보험료, 식비를 냈습니다.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아들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다니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강남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카페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실루엣이 카페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옆에는 예쁘게 단장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준호의 부인이었을 겁니다. 제 아들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피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 시계는 명품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부인은 제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커피 잔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은 비워졌고 제가 올려놓은 딸기는 한 개도 먹지 않았습니다. 7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큰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요.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던 그 사람이 사흘 전에 돌아가셨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혼 증명서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냐고. 제 아들이 저에게 하는 첫 전화가 이것이었습니다. 7년 만에 연락이 이것이었습니다. 꼭 3일 후 준호와 준석이 함께 제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준호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 손목에는 결혼 반지가 생겨 있었습니다. 옷은 이탈리아산 맞춤 수트였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찌 가방, 명품 시계, 자신감이 흐르는 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끓이려고 했는데 손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차 사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준석이 검은색 가죽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감정 평가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살림, 임야, 그리고 집터.
지난해 그 지역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최종 지정되면서 예상 보상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약 40억 원대라고 해요. 그 숫자가 제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제 월세 35만 원으로 따지면 1142년입니다. 저는 1142년을 더 살아야 이 오피스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석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유언 공정 증서인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엄마께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기쁨, 슬픔, 놀람, 의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아들들은 제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감정, 개발 보상, 상속세, 부채 정리, 재산 관리에 대해 저는 반쯤은 알아듣고 반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40억 원이라는 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남에 아파트를 사드리겠다고. 두 번째, 변호사들을 붙여드리겠다고. 세 번째, 상속 절차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복 형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들을 막아주고 제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아들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아니, 사실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전에 없던 강하고 따뜻한 파도가 제게 밀려왔습니다. 아들들의 눈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눈물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또는 연기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그렇게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유명한 변호사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변호사는 매우 유능해 보였습니다. 아들들이 고용한 변호사는 정말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강원도의 낡은 집과 임야를 확인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 지정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복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변호사들이 그들을 정중하게 막아냈습니다. 2개월 후 첫 번째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약 8억 원. 제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준호는 그 돈의 일부로 곧장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압구정 근처였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80평대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준석은 은행에 가서 적금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월 3천만 원씩 3년 동안. 나머지 돈은 계약금과 법률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느껴졌습니다.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약 3개월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병원에 확장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제 적금을 빌려달라는 것.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남 아파트에서 환승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 이후 아들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제 거절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제가 얼마나 고마움을 모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쟤를 챙겼는지, 이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토로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쟤를 막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직감이라고 할까요? 준석은 변호사 반연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제게 설명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준석 명의로 돌려주는 게 세금상으로도 유리하다고,
나중에라도 제가 계속 거기서 살 수 있다고. 그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파트를 준석 명의로 돌리면 준석은 언제라도 그 집을 팔 수도 있고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깨달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들은 처음부터 그 40억 원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산이 나타나자마자 찾아온 이유. 그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준 이유. 강남 아파트를 사주고 적금을 들어주고 변호사를 붙여준 모든 행동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상속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그리고 재산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들들은 제게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저를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저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 저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상속 관련 변호사요. 다른 변호사요. 새로운 변호사는 저를 경고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돌려주셨다면 그것은 사기에 가까운 행위였을 거예요. 저는 아들들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강하게요. 분명하게요. 그 거절 이후 아들들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2번, 3번 울렸던 전화가 이틀에 1번, 사흘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전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관두었다는 것을. 돈이 나오지 않자 아들들은 더 이상 제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를 임대에 올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 이자는 월 200만 원. 저는 이제 월 1,7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발에 곱고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제 머리를 제대로 다려봤습니다. 옷도 샀습니다. 좋은 옷들을요.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강남 레스토랑에서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돈이 남긴 것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제게 이 돈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아들을 통해서만 상속을 노릴 거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는 제 같은 여자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줬다는 보답으로서. 결심.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 법률 상담센터를 만들기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식들의 상속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입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여자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 저는 강남의 한 고택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유명한 사업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택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따뜻한 목재로, 밝은 채광으로. 지하에는 법률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1층은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 2층은 거실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찾아오는 사람들. 고택 문을 연 첫날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70대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60대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자식들의 상속 사기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센터는 언제나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아파트와 재산으로 자식들의 사랑을 시험받은 사람들. 저는 이제 강남 고택의 센터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이름으로 걸린 현판을 받습니다. 이순희 법률상담센터. 저는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당신의 돈을 탐하지 않을 거예요. 약 1년이 지났을 때 준호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고소당했다고 했습니다. 의료윤리 위반도 함께요.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서 뭔가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변호사 자격이 위험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게 보도된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저 세상이 보는 정이었을 뿐입니다. 편지. 어느 날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설명했습니다. 쟤를 그렇게 대했는데도 제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준석도 비슷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의 편지보다는 짧았지만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3번 읽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손주들. 가끔 준호의 아이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 아내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 준석의 경우는 소식이 별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지도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아들들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일상. 현재 저는 고택의 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엽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신문, 라디오, 유튜브에 제 이야기가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들은 처음에 의심에 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도 한 번 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은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돈이 가장 안전한 손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손은 당신의 손이어야 합니다. 잊혀진 것들. 이제 저는 가끔 강남 카페에 갑니다. 예전에 일했던 그 카페 말이에요. 카페 주인은 저를 알아봅니다. 그 주인도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봤거든요. 이순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의사들, 변호사들, 사업가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자식들의 사랑을 돈으로 측정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생각.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들들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진짜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돈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오피스텔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게 돈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보내준 여자에게,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보호하라고. 고택의 저녁. 오늘도 고택의 밤이 내려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법률 강의를 듣고 있고, 누군가는 차를 마시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아파트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 자식들이 자신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 에필로그. 저는 가끔 강남 아파트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곳은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버는 그 1,500만 원의 월세로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 아파트의 창을 봅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그 짧은 행복 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가 남겨준 돈을 받은 순간이 아니라 그 돈을 내려놓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속이려 했을 때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켜낸 그 순간에, 그리고 지금 고택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 돈은 결국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돈은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은 저도 아니고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모든 여자들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고택의 현판을 보면서 이순희 법률상담센터, 이 이름 아래서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아들들의 엄마가 아니라 버림받은 모든 여자들의 희망이 되는 엄마로서